회귀 분석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회귀 분석하고 상관 분석하고 굉장히 많이 헷갈려. 세계 분석하는 사람들에도 R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스몰 R로 써져 있을 때도 있고, 대문자 R이라고 되어져 있을 때도 있고, 두 개가 굉장히 많이 헷갈린단 말이야. 자, 상관계수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실게요. 자, 여기 보면 변수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만족도 평균, 불만족 평균, 슬픔, 분노, 기쁨 해가지고 총 변수는 5개죠. 그치? 변수의 개수가 5개인데 이 5개 중에서 독립변수와 중속변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상관계수를 따진다고 했을 때는 각각의 변수, 즉 독립이냐 중속이냐를 따지지 않고 이 각각의 변수들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서 기본으로 하는 거는 뒤에서 이제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해야 되는데 회귀 분석의 단계에서도 상관 분석을 먼저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두 개를 헷갈려 하지 말라. 자, 상관계수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독립변수와 중속변수의 구분이 없고 각각의 변수 간에 얼마만큼 관계가 있느냐를 본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 만족도와 만족도의 평균은 그 관계가 자기 자신에 비교를 하기 때문에 1이 되는 거고 불만족과 불만족도 마찬가지야. 만족도와 불만족의 평균을 봤더니 얘가 피어슨 상관계수가 0.71이었다. 상관성이 좀 양의상관으로 높은 편이다 이렇게 된댔죠. 상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수목 R로 표기했을 때 앞에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관계를 보고 있다. 지금 여기 상관계수에 따른 3점도인데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하게 되면 3점도를 먼저 그릴 거예요. 3점도가 결과 종류가 꼭 이렇게 나오리라는 부분 대부분 없죠. 통계 분석이기 때문에 이 정도나 이 정도, 0.7 정도 나오면 그래도 얘는 분석할 의미가 좀 있겠구나. 두 개의 관계가 좀 영향이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읽어드릴 건데 상관 분석의 경우에서는 이랬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이 상관계수의 결과가 나오면 피어슨의 상관계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성을 따를 경우에 피어슨 거를 쓴다고 했고 정규성을 따르지 않는 빅모수 검정에서는 스피어만 거를 쓴다고 했어. 근데 그건 이제 잊어버리고 주로 우리가 데이터 처리를 할 때는 피어슨 거의 상관계수를 쓰면 된다. 정규성을 따른다고 보면 된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이별량 상관계수 해가지고 질문이 들어오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상관이라는 거하고 피어슨의 상관계수는 다른 말이에요 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SPSS가 원래 영어 버전이 IBM사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영어 버전으로 나온 거를 한국어 버전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단어 변환이 조금 약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상관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뜻하는 거고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도 유의 확률이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야. 이제 약간 변수가 들어가면서 변환이 좀 잘 안 되는 거 이런 얘기죠. 편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상관계수보다는 조금 더 정밀하게 따지면 어떤 하나를 제거한 상태에서 두 개의 변수 중에 하나에 이건 자동적으로 제거되기 때문에 여기는 표시되지 않아. 그런데 여기서 이게 편상관계수냐 상관계수냐에 따라서 값이 조금 달라진다. 그것만 읽어드리면 돼요. 특별한 아주 정밀하게 할 게 아니면 그냥 대부분의 경우는 편상관까지 가지 않고 상관계수만 해서도 제시를 합니다. 데이터 제시를 할 때 상관계수 정도만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오늘 해야 되는 게 이제 회귀 분석이에요.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이제 회귀 분석에서 이제 단순 회귀 분석까지 들어갈 건데 한번 봅시다. 앞에서 상관계수에서는 독립변수나 중속변수 얘기가 안 나왔었어. 그냥 모든 변수를 다 갖다가 다 풀어다 놓고 각각의 1대1로 비교를 했을 때 얼마만큼 연관이 있느냐를 본 게 앞에서 상관 분석이었고 회귀 분석이라는 거는 독립변수와 중속변수가 나뉩니다. 중속변수와 독립변수가 나뉩니다. 자, 이들 중에서 독립변수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 중속변수 하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 단순 회귀 분석. 다중회귀 분석이라는 건 독립변수가 여러 개고 마찬가지로 중속변수는 하나야. 중속변수가 여러 개로 들어가는 거는 뒤에서 이제 요인 분석이나 다른 걸 더 여러 개를 해야 돼. 지금 여기서는 회귀 분석은 회귀 분석인데 중속변수는 하나로 두고 독립변수가 한 개냐 아니면 여러 개냐에 따라서
단순 회귀 분석, 그다음에 다중 회귀 분석. 이 다중 회귀 분석을 중회귀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다중을 빼고 같은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표는 이제 어떤 그 통계를 분석하는 데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최종 데이터를 받은 파일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디테일하게 영문을 해야 되는 그런 걸 주지 않고 최종 결과표만 딱 제시를 한 장짜리를 딱 줘. 그러면 이걸 알아서 해석을 하라는 거야. 이건 모르는 사람은 해석이 좀 힘든 거니까 이런 표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봤을 때 뭐 회사에 가서 어떤 회계 분석을 해주세요도 옵션을 해야 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통계는 필요해요. 통계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돈 주고 맡겼어요. 맡겼을 때 최종 한 장짜리로 받아오는 거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해석 순서는 이렇습니다. 얘네들은 어느 집단에서 일상생활 만족도는 게임 중독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 연구 가설이죠. 가설 중에서도 얘는 연구 가설이야.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여기서 기구 가설은 뭘까? 기구 가설은? 이건 연구 가설이에요.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조사를 시작했겠죠. 여기서 기무 가설은 일상생활 만족도는 게임 중독 수준에 영향이 없다. 이제 영향 제로. 자, 그렇다면 대립가설을 볼까요? 대립가설. 대립가설은 연구가설하고 거의 같은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게임 중독 영향을 미치는 건 좀 막연하지.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도 안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거의 반대말은 뭐냐면 그 중에 하나라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라도 있을 것이다. 좀 달라요. 연구 가설은 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귀무는 아예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립은 여러 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하나는 있겠지. 한 놈은 잘 되겠지. 뭐 이런 거. 예. 자, 그래서 이제 일상 만족도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 가지 변수를 나타내죠. 일상 만족도라고 하는 큰 개념이 이제 X라고 하는 독립 변수라고 한다면 게임 중독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종속 변수인 Y에 해당이 되죠. 자, 이들 X의 각각당 하위 변수, 하위 독립 변수를 친구의 만족도 X1, 가족의 만족도 X2, 학교의 만족도 X3, 환경, 자아 만족도까지 총 5가지의 독립 변수를 뒀어. 그지? 큰 입장에서 본다면 얘는 그냥 회귀 분석이지만 위와 같이 일상생활 만족도라고 하는 그 독립 변수에 해당이 되는 하위 변수가 5개나 들어가기 때문에 독립 변수가 5개나 되는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예요. 이해돼요? 만약에 여기 중에서 친구 만족도가 게임 중독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러면 어때요? 친구 만족도 나는 학교 다니기 너무 좋아. 누구랑 가서 게임해야 되고 하고 게임 얘기 막 하는 친구가 하나만 있어도 왕따가 안 되지. 그런 느낌이야. 그런 친구 만족도하고 그다음에 뭐 가족 만족도가 높다고 해가지고 가족에서 굉장히 좋다고 해서 게임을 안 하는 건 아니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네 만족도라고 하는 것들을 각각 5가지로 여기서 분류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대. 설문조사를 했을 때 결과고요. 이와 같은 결과표는 다중회귀 분석이에요. 자, 다중회귀 분석표가 결과표가 나오면 앞으로 이제 오늘 해야 되는 내용 중에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P값 막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거예요. 네? 자, 상수도 나오고 만족도도 나오고 밑에 보면은 뭐 P밸류 해가지고 별표 3개짜리, 2개짜리, 하나짜리 이런 얘기도 나올 거고 그런 용어들이 해석할 때는 여기는 이제 나중에 다 공부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이런 내용이 1번부터 총 4번의 순서까지 얘를 분석하게끔 되어져 있는 게 여기에 툴이었어요. 다중회귀 분석이 하나 예제예요. 뒤에 보고 나서 자, 일단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앞에서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하는 거 봤던 것처럼 회귀계수라는 거를 알아야 돼. 회귀계수. 회귀계수. 자, 회귀계수라고 하는 거는 회귀식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 돼 있을 때 기울기가 뭐예요? 자, 독립변수 앞에 곱해져 있는 이 베타에 해당이 되는 게 기울기죠. 그렇잖아요? 회귀계수라고 하는 건 여기서 어떤 회귀식이 주어진다면, 회귀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식 뭐 ax 플러스 b 또는 뭐 mx 플러스 n이라고 되어져 있을 때 x가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x 앞에 곱해져 있는 요거가 기울기라고 했었고, 지금 여기서는 회귀식이 1차 선형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회귀식의 기울기는 a나 m에 해당이 되는 베타가 되겠죠. 그죠? 식을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개를 갖다 붙여놨는데, 일단 아무것도 안 달려있고 y는 알파 플러스 bx로 되어 있는 거는 엄마 집단, 모집단의 회귀식이에요. 자, 모집단의 회귀식은 알 수가 없어. 네? 여기에 이 무등을 가지고, 자, 식품공학과의 4학년들이 받는 이 수업 가지고 식품공학과를 전체를 다 대변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에는 여러분은 이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표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죠? 표본은 y는 ax 플러스 b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 표본에 해당이 되는 회귀식은 위에다가 이렇게 햇을 붙여요. y 햇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표본 집단의 회귀식하고 이 표본을 대상으로 했을 때 모집단의 회귀식하고를 비교를 하게 되고, 조금 복잡한 얘기로 얘네들의 차이를 뭐 잔차라고 하고 얘네들의 차이를 오차라고 하는데, 위에 가서 여기는 이거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잔차하고 오차라는 개념이 나온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게. 기울기가 좀 많이 틀려지니까. 자, 일단 모형이라고 하는 거, 회귀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모집단의 회귀식을 뜻합니다. 자, 모형.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x i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입실론이 들어가 있어. 입실론 i가 나타내는 게 바로 오차가 붙는 거예요. 오차. 모형이라고 하더라도 모집단의 경우에서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오차항이 나온다. 추정 모양, 즉 표본의 모양에서는 여기에 오차가 빠지고 지금 이렇게 1차 선형식으로 고정이 된 식이 있죠. 자, 그래서 베타 햇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지금 구해야 되는 회귀계수가 해당이 되는 거고, 지금 앞에서 나오는 이 베타 얘기하는 게 다 그 앞에 값을 얘기합니다. 앞에 상수값을. 그 다음에 잔차 제곱함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부터 잔차를 한번 잘 보세요. 잔차라고 하는 말을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 회귀식의 값, 선형 회귀식의 값이라고도 표현하니까 용어가 똑같은데 책마다 다 틀리게 써 있어서 조금 통일을 해줄게. 자, 일단 앞에서는 상관계수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 상관계수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스몰 r로 표현을 했어. 상관계수에서는 이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다 그랬어. 상관계수. 그랬죠? 상관계수. 자, 모집단의 경우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 모집단의 경우에서는, 근데 이거 표본 집단에서는 상관계수는 스몰 r로 표현해. 그 차이가 좀 있지만 어쨌든 표현해 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하고 별개로 뭐라고 하냐면 결정계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결정계수. 자, 결정계수는 여기서는 r의 제곱으로 표현해요. r 스퀘어라고 해서 제곱으로 표현합니다. r 제곱 값은 결정계수라고 하고 스몰 r은 상관계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두 가지의 그림의 회귀식이 각각 빨간 점들이 찍혀져 있는데, 얘네들을 회귀식을 구하면요 똑같이 0.5 더하기 1.2x가 나와요. 그죠? 두 개의 데이터가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나와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관계수 R의 경우에서는, 자, 얘네는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 두 개의 회귀식은 똑같이 나와. 근데 얘와 얘를 서로 봤을 때는 상관계수인 R 값이 얘가 더 클 거고요, 얘는 더 작을 거예요. 이해돼요? 퍼져 있는 정도가
이 회기식이 얼마만큼 밀집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뭐 퍼져 있느냐, 즉 R 제곱값이 같다고 해서 얘네들이 이 상관계수 R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 여기까지도 힘들어. 그래서 요거는 싹 배제하고 결정계수라고 하는 거는 R 제곱으로 표현한다까지 말면 돼. 됐죠? 다만 상관계수하고 결정계수는 다르다.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되지? 다음 살짝 봅시다. 자, 위에 있는 이 그래프에 이렇게 노란 선으로 그려진 게 뭐냐면 y 햇이라고 되어져 있는 y 햇 0.5 더하기 1.2x라고 하는 회기식이에요. 노란색 선은 이 식이 있는 이렇게 회기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 점이 있는 여기 떨어져 있는 점들 있죠? 이것을 yi라고 했어요. 자, 이 선으로부터 얼마만큼 얘네들이 떨어져 있느냐, 그것을 오차라고 하고, 우리가 x 어느 하나의 지점의 x점에서 이거의 평균값을 y 바라고 얘기할 거예요. 세 개가 좀 다르죠? 자, y 바, y 햇. y 햇은 표본을 회기식을 얘기하고 y 바는 평균값을, y는 실제로 그걸 실측한 값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추정을 해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해서 예상값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사실은 제곱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R제곱값을 구하려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뭘 할 거냐면 각각의 값에서 제곱합을 분해한 값이 필요한데 용어들을 알아야 분석이 되니까 용어 설명을 하려고 해요. 식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제곱합은 원래 각각의 특정한 실제 값에서 실제 값에서 평균에 이르는 값을 뺀 것이 차야. 편차라고 하지. 평균을 뺀 거. 별량 마이너스 평균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편차라고 했어. 그지? 자, 그 편차를 각각 제곱해서 더해서 평균 낸 거를 뭐라고 했냐면 분산이라고 했어. 그죠? 여기까지 되세요?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야. 별량 마이너스 평균을 다 제곱을 해서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준 것이 분산이야. 그래서 제곱합의 분해라고 했을 때 제곱합은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분산의 차이를 보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 제곱합을 아까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값을 하면 바로 편차가 나오는데 이 편차의 단위를 두 가지 단계로 분해시켰어요. 하나는 오차, 하나는 회기선으로부터 평균값의 차이. 그래서 가운데 껴들어가죠. 자, 여기 y 햇이 이렇게 회기선에서 하나 만들어진 걸로 끼어들어가. 빼고 더하고로 하면 없어지니까 이걸 제곱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각각의 별량에서 회기선에 y 햇을 뺀 그걸 제곱해서 더하고, y 햇에서 평균을 뺀 것을 제곱해서 더하고, 이렇게 한 것이 전체 원래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합을 한 거와 같다. 이거는 실제로는 같지 않아. 근데 같다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야. 제곱을 했으니까 달라져야지. 이렇게 돼서 만드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자, SST라고 하는 거는 제곱합의 총량이에요. 토탈량을 얘기해요. 분산의 제곱합이에요. 그죠? SST라고 하는 거. SSE라고 하는 거는 에러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오차의 제곱합이에요. 오차의 제곱합. 그 다음에 REG라고 하는 건 회기식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선형 회기식의 제곱합이에요. SSR입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SST는 SSE 더하기 SSR과 같다. 그래서 결정계수라고 하는 R제곱값을 구하는 이유는 이 R제곱값은 적합도를 판정하려고 해. 즉 적합도라고 하는 거는 이게 회귀 분석을 하는 게 맞느냐를 보려고 하는 거야. 상관성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회귀식이
가능하느냐를 적합도를 판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SST 중에서 SSR의 비중이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개의 값을 구해서 얘가 나오기 때문에 SSE는 작아야 되고 SSR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여기 뒤에서 분석해야 되는 통계값이에요. 자, 일단 한번 내용 한번 쭉 지금 제가 섞어놔가지고 자료를 여러 군데서 지금 찾아서 뭐 유튜브에서도 따고 어디서 따고 하다 보니까 많이 섞여져 있어. 순서대로는 아니니까 일단 볼게요. 우리가 일반 모형이라고 하는 거 y 햇이 없으니까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라고 하는 거는 모형이야. 이것을 햇을 달아버리면 이거는 수정 모형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회기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설은 베타는 0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서 모형에서 이 베타가 0이다 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가 0이다. 기울기가 0이다. 이거는 얘는 선형 회기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상관관계가 없다예요. 자, 그래서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에 영향을 주는가 했을 때 베타가 0이라면 만약 베타가 0이라면 x의 변화가 y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베타가 0이 되면요 y는 그냥 일정한 알파의 값을 갖잖아요. 그치? 변수에 즉 독립변수라고 하는 x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울기가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귀무 가설은 베타는 0이다요. 모형이 이거였을 때. 그 다음에 대립 가설 H1은 베타가 0이 아니다. 베타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은 베타가 음수일 수도 있고 앞에서 삼각계수처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이런 뜻이 아니라 숫자가 엄청 클 수도 있고요. 엄청 작을 수도 있고 그래요. 무조건 0이 아니다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회귀 계수를 검정할 때도 우리가 상관회귀식을 쓸 때는 이 y 절편을 쓰는 게 마지막까지 정리하는 게 좋지. 근데 이 회귀 계수를 검정하는 거, 이 통계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검정하는 데는 여기 뒤에 써 있는 y 절편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볼 거는 이 알파 값에 대한 정의보다는 이 베타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써주고 있어요. 그다음 밑에 있는 거 좀 참고를 하시면 이거는 이제 T검정표네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T검정표예요. 앞에서 자 우리가 회귀에서 검증을 하는데 T값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T검정값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끌어오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자 T값이 즉 개수가 자유도가 30개 이상 그렇게 되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겠고 지난 시간에 한번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T분포도는 4, 5 대칭이고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1.96까지를 갖는 요 값에 해당이 되는 게 95% 신뢰 구간을 갖는다고 했어요. 자, 95%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알파의 값이 0.05다라고 해가지고 유의 수준을 0.05로 한다라는 얘기가 같다고 했어요. 그때 답하고 일치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제 회귀 검정에서도 T값이라고 하는 게 나올 건데 이 T값에 대한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베타는 0이 아니다를 의미한다라는 얘기를 좀 추격해서 써놓고 있어요. 되시죠? 자, 각각의 변수값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봅시다. 자, 앞에서 설명 이어갈게요. 우리가 앞에서 회귀선 있었죠? 자, 노란색은 회귀선을 얘기하고 yi라고 하는 거는 실측값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y바라고 하는 거는 x1에서 평균값을 얘기해요.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봤더니 그 값에는 꼭 얘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게 평균값이야. 자, 그런 차이에 의해서 앞에서 제곱합을 얘기했었고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결정 계수 있었죠? R의 제곱값. 적합도를 얘기한다는 R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더니 SST분의 SSR로 구합니다. 자, 이 값은 SST가 SSE와 SSR을 더한 것과 같으므로 1 빼기 SST분의 SSE와 같습니다. 통계량에서는 요거보다
둘 다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자, 전체의 값이 고정된다고 하면 SSR이 높을수록 어쩐다? R 제곱값은 1에 가까워집니다. 됐습니까? 비율이기 때문에. 자, R 제곱값이 1이다 그러면 회귀식하고 모평균하고 일치되는 거야. 선이. 자, R 제곱값이 0이다. 그래서 R 제곱값은 음수가 나올 수 없으므로, 그죠? 0에서 1 사이에 있겠죠. 여기까지 되십니까? 여기가 결정 개수입니다. 자, R 제곱값을 어디다 쓴다 했냐면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해 쓴다라고 해서 SPSS라고 하는 통계를 돌렸을 때 제일 먼저 화면창에 뜨는 게 뭐냐면요, 모형 요약이에요. 다음부터 이제 그거에 대한 데이터 볼게요. 자, 회귀 모형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형 적합성 검사를 하는데, 이때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모형 요약이고 거기에 나오는 것이 R과 R 제곱값이 나옵니다. 되세요? 자, 먼저 R이라고 하는 값은 0.92예요. 이것을 제곱한 값이 R 제곱값이에요. 숫자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제곱하면 줄어들겠죠. 0.92를 제곱을 해보면 0.850이 나옵니다. 자, 그럼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R 제곱이 0.850 이렇게 돼 있으면 결정계수가 0.850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얘는 설명력이 이걸로 85%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모형은 8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있는 수정된 R제곱은 여기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왜 사용이 안 되냐면 우리가 회귀 분석을 두 가지로 할 건데, 하나는 단순 회귀 분석이 있었고 하나는 다중 회귀 분석이 있다고 했어. 독립변수가 하나인 경우에서는 단순 회귀 분석이 하기 때문에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수정된 R값을 사용하지 않아요. 즉 변수가 독립변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자, 그런데 다중 회귀 분석의 경우에서는 다중 회귀 분석에서는 수정된 R값을 꼭 사용을 해야 돼요. 독립변수가 여러 개였을 경우. 그런 수정값의 표준 오차까지는 안 봐도 되고요. 여기서 봐야 될 거는 R제곱값을 봐야 되고, R제곱값이 결정 계수를 나타내는 거라서 설명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게 뭐 10%로 떨어진다, 몇 % 떨어진다 아예 분석을 하지 않겠지만, 되게 이런 것들이 믿을만한 수치냐라고 봤을 때 85% 정도 된다 그러면 회계 분석이 가능하겠네 정도만 판단하고 그 다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아노바라고 해가지고 이게 분산 분석이라는 얘기예요. 분산 분석은 뒤에서 제가 해야 되는 분산 분석을 개념하고 이 분산 분석은 달라요. 이 분산 분석은 순수하게 제곱합의 평균. 아까 제곱합의 평균은 뭘 뜻하는 거라고 했냐면 분산을 분석하는 거랑 같다고 그랬어. 그래서 각각의 값에 대해서 분산 분석을 한 겁니다. 아노바라고 하는 거는. 한번 봅시다. 자, 회귀하고 잔차라고 있는데 이게 한글로 표현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조금 에러가 좀 뜹니다. 그래서 회귀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귀식에서의 회귀 제곱합, 여기다가 앞에를 선형 회귀라고 붙이고요. 잔차는 여기서는 차라리 오차가 나와요. 잔차라고 좀 헷갈려요. 그래서 선형 회귀 값이라고 하고 오차의 값입니다. 일단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제곱합이라고 되어져 있는 선형 회귀의 값이니까 얘가 나타내는 게 SSR이죠. 그죠? 자, 오차의 합이니까 SSE입니다. 그렇지? 또 마지막에 있는 게 뭐겠어? 둘을 합한 거니까 SST가 되겠죠. 따라가요? 자, 그 다음에 자유도 봅시다. 자유도라고 했을 때 선형 회귀식에서는 자유도는 항상 1이에요. 네, 항상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차의 경우에서는 n-2예요. 자,
자, 그럼 전체는 n-1이겠죠. 전체의 자유도는 전체 개수에서 1을 뺀 거기 때문에 자, 이 데이터는 몇 개의 실험부를 가지고 실험한 거야? 분석한 거야? 네? 개수는 10개겠죠? 그지? 네. 자유도는 전체 개수에서 1을 뺀 거기 때문에 전체 자유도는 9. 그 다음에 오차의 자유도는 n-2니까 8. 선형 회기식은 반드시 1. 이렇게 해가지고 써서 하시면 돼요. 자, 그거 별개로 옆에는 제곱합이라는 얘기 나와 있고 평균 제곱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죠? 이건 뭐냐면 각각의 선형 회계를 한 거를 평균을 먼저 구해서 제곱을 해서 넣은 거예요. 좀 순서가 좀 다르지? 제곱을 해서 더한 거하고 네? 다 더 평균을 내서 제곱을 한 거. 그래서 제곱합하고 평균의 제곱합은 서로 같지만 네, 오차의 경우에서는 좀 달라지죠. 그지? 자, 뒤에 있는 이제 F값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자, F값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평균의 제곱, 즉 회계식에서의 평균의 제곱을 밑에 있는 오차의 평균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눠주면 F값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F값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이 데이터에서는 F의 값이 즉 선형 회계식에 가지고 있는 이 평균의 제곱을 오차의 제곱으로 나눠줬을 때 이 F값이 크면 클수록 선형 회계식의 SSR의 값이 SSE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F의 값이 클수록 이 데이터는 유의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단 F값이 클수록.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F값이 컸으니까 오케이 괜찮은데 유의 확률을 봤어. 이 숫자는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왜냐면 F 분포도를 보려면요 앞에서 F 분포도 얘기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던 거 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억하세요? 95% 이렇게 읽어드려야 될 때 얼마를 읽어야 되고 12점 얼마보다 더 컸을 때는 뭐 얼마고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있지? 45 정도 될 경우에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이건 좀 굉장히 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모르겠어. 그럼 옆에 있는 유의 확률을 봐. 자,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 0.05보다 어점으로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음으로 그죠?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음으로 얘는 유의성이 있다겠죠. 자, 유의성이 있다라고 했어. 유의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유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변수가 독립 변수가 광고 시간이고요. 종속 변수가 매출액이에요. 광고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액에 유의적인 결과를 준다. 영향을 주더라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0.05보다 커버렸어. 그러면 괜히 광고 시간만 늘려놓고 매출액은 아무 상관이 없었네. 쓸데기 없는 상황이죠. 여기까지 되십니까? F값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그 얘기를 여기 뒤에 장에다가 요약을 해놨어요. SSR, SME 이걸 나눈 값이 F값에 해당이 돼서 이 두 개의 데이터만 있어도 F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람들은 F 검정표를 갖다가 확률을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체크를 했지만 통계 분석 도구를 쓰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온다 얘기야. 만약에 없는 경우는 옛날 사람들은 다 계산기축을 때려가지고 계산했었다고. 자, 같은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해석해보면 유의 확률이 5%보다 적음으로 회귀선이 유의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유의 확률이 0.05 유의 수준보다 작기 때문에 베타는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회귀식이 유의하다라는 얘기를 한다겠죠. 그런 얘기. 그러면 그 유의하다는 게 도대체 뭔데? 라고 하면
독립변수인 광고 시간이 종속변수인 매출액에 영향을 준다. 그죠? 자, 근데 이 영향을 주는데 이게 늘어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싶겠지. 그치? 자, 늘어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이 베타라고 하는 거의 부호에 달려 있습니다. 자, 베타의 부호가 양수값을 가지면 광고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베타의 값이 음수가 되면은 광고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매출액은 줄어들게 된다. 그럼 어떻게 그럴까요? 광고 시간이 늘어날수록 매출액이 줄어드는 거 단적으로 얘기 들면 담배 광고죠. 그다음에 금연 광고, 폐암에 걸리고 무슨 암에 걸리고 막 이런 굉장히 안 좋은 광고를 막 하고 나서 담배의 매출량을 딱 보면은 좀 줄어들어야 되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긴 해요. 자, 그런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 회계식에서는 양수냐 음수냐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쩐다고 베타가 0이냐 0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회계 분석이에요. 앞에서 잠깐 얘기하면요, 이 F값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의 제곱을 전차의 제곱, 여기는 오차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의 제곱으로 나눈 것이 F값인데, 개수라고 하는 마지막에 데이터에서 보면은 이 개수라고 하는 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회기식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회기식을 어떻게 보냐면,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광고 시간이라고 하는 요거가 바로 베타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상수인 알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매출액 Y는 42.509 더하기 1.217 곱하기 광고 시간인 X, 이런 식으로 회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지금 이 표예요. 표준화 교수 베타라고 하는 거는 단순 회계 분석에서는 분석하지 않는다 했어.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자, 이것 또한 T값이 나온다겠네요. 아까 T값을 분석할 때는요,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아까 대략적으로 1.96 이래 되지만 2 마이너스 2 요 정도 범위 안에 들면은 얘는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기 때문에 유의성이 있다 해석한다겠지? 지금 여기서 보면 T값이 6.7 정도 돼요. 그러면은 6 정도 되니까 6.7 정도 되니까 요 안에 들었어. 여기에 별표에 오게 되면 어쩐다고? 유의성이 있다로 해석한다겠지? 어느 수준이냐면 95% 신뢰도 구간에서 또는 알파가 0.05인 유의 수준에서 그렇죠. 두 개의 표에서 이 둘의 관계는 얘네들이 회계 분석 분부가 높을수록 자, F 값은 이 값을 제곱을 했을 때 나오는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참고로 T의 제곱은 F에 가까웠을 때 6.7을 제곱하면 45 정도 나오나 봐요. 자, 앞에서의 결정 계수 R제곱 값에 대한 요약입니다. 유의성 검정에서는 회계 개수가 유의하더라도 이는 개수가 0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수정된 회계식이 전체 자료를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표본 자료로부터 수정된 회계선이 그 측정 자료에 어느 정도 적합한가를 측정하는 측도인 결정 개수가 필요하다. 자, 결정 개수 R제곱이 필요하다. 관측값 Y의 총 변동이라고 되어져 있는 SST 제곱합입니다. 전체 제곱합은 회계선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이라고 해가지고 회계의 값이라고 되어 있는 SSR, 설명되지 않는 변동이고 오차라고 하죠. 오차를 SSE라고 표현했을 때 SST는 SSR 더하기 SSE와 같다. 이때 결정계수 R제곱값은 SST분의
SSR을 구하고 SSR이 커지면 커질수록 R제곱값은 증가하기 때문에 이 R제곱값이 최대로 커졌을 때는 1의 값을 갖는다. 토탈량은 같아지니까. 자, R제곱값이 0이면 회기선으로 해서 전혀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R제곱값이 높은 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이라고 한다는 이 내용은 뒤에서 할 건데요. 네. R제곱값은 그 x의 변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R제곱값은 증가를 해요. 그래서 다중 회귀 분석에 적용된다는 것은 수정 결정 계수에 해당이 되는데 맨 처음에 가져왔던 이 자료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x1부터 x5까지 5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고 이 경우에는 R제곱값을 구한다. 이 앞에 그 베타 값을 이용하지 못하고 표준화 계수인 이 값을 이용해야 되고요. 수정된 R제곱값이 따로 표기되어 있어야 돼요. 이 경우에 R제곱값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R제곱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분석 한번 봅시다. 자, 1번부터 여기 있는 데이터가 좀 많은데 주간에 잘린 거고요. 키하고 몸무게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살짝 보여준 것처럼. 자, 키가 클수록 몸무게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가겠죠. 그럼 가설은 뭐라고 세울 것 같아? 키는 몸무게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지? 그럼 기무가설은? 기무가설은 키와 몸무게는 영향이 없다겠죠? 대립가설은? 키는 몸무게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몸무게가 키에 영향을 주는지 키가 몸무게에 영향을 주는지는 x와 y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키는 x 독립변수고요. 몸무게는 y 변수로 가야지. 반대로 가게 되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키가 크다 이렇게는 좀 안 나올 수 있어요. x, y 변수를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단순 삼전도라고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보을 건데 x가 뭐고 y가 뭔지를 잘 설정을 하셔서 가시 반대로 바뀌면 전혀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앞에서 그냥 상관성을 분석할 때는 그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x와 y라고 하는 선택지가 없어. 그냥 상관성을 비교하는 거니까. 자, 분석을 하시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무게하고 키하고의 산점도를 그려봤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이 데이터만 봐서는 어때요? 그래프가 키가 커질수록 몸무게가 증가하는 집단이었네. 꼭 이러라는 건 아닌데 이 변수 조사를 한 데이터가 그렇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값들도 많고요. 평균값이 어딘지도 모르겠고요. 회귀식은 지금 안 나와서 있다고. 일단 여기까지 하는 게 3점도 그래프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가지고 갔을 때 지금 이렇게 봅니다. 해석 한번 해보죠. 앞에 이제 회귀 분석을 했어. 키하고 몸무게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했어요. 나타난 데이터는 세 가지예요. 모형 요약, 안호바, 개수입니다. 각각 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질문지를 받는다면 해석하세요 라고 해서 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첫 번째 모형 요약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서는 모형이 하나야. 키라고 하는 독립변수 하나, 몸무게라고 하는 종속변수 하나지. 그래서 모형이 하나만 해당이 되니까 단순 회귀 분석에 해당이 돼. 단순 회귀 분석의 결과 결정계수 R제곱은 0.680로 매우 높게 나타나서 데이터 총 변동의 약 얘는 68%를 이 회귀선에 의해서 설명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회귀 시기한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걸로 거의 다 68%가 매치된다. 나머지 32%는 다른 값을 갖는다 하겠지. 자, 그 다음에 아노바 테스트의 결과, 즉 분산 분석에 의하면 회귀성이 유의하다라고 했는데 어딜 보고 그런 거냐면, 자 보세요. 회귀의 제곱합이 요만큼, 오차의 제곱합이 이렇게. 그래서 전체는 이렇게 되더라. 이걸 통해서 요 값을 요걸로 나눈 값이 이렇게 구해진 거고, 그랬죠? 자,
회귀의 자유도는 1이고 잔차는 n-2라고 했고 여기는 n-1이라고 했으니까 총 67명의 데이터를 취합을 한 겁니다. 데이터는 자, 평균의 제곱을 잔차의 제곱합으로 잔차의 평균 제곱으로 나눈 값이 F값이라고 했으므로 자, 이때 F의 값은 138로 상당히 큽니다. 자, F 분포도가 138로 큰데 얘 유의 확률을 보니까 자,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 0.05보다 작음으로 그치? 작음으로 이 회기선이 유의합니다. 이 회기선이 유의하다는 건 어떻게 하겠어? 회기식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에 해당이 되는 이 베타의 값이 0이 아니다 라고 했죠. 이 예제는 우리의 유의한 거를 지금 가져와서 그렇지 만약에 내가 숫자를 붙여가지고 0.05보다 크게 만든다면 이거는 베타가 0이 돼서 기무가설이 채택되는 경우가 돼요. 그럼 얘는 이 회기식은 못 쓴다예요. 다시 해야 된다는 거야. R제곱 값이 높게 나타나도 얘가 그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통과를 했으니까 2단계가 통과됐으니 회기식을 추리면 얘가 지금 앞에 개수 베타의 값에 해당이 되고요. 상수는 알파의 값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얘가 나타내는 거는 뭐냐면 몸무게라고 하는 값은 몸무게가 y인데 이 값은 마이너스 162.55 여기서 하나 더 마이너스 값은 실제로 나올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알파는 그냥 무시해도 괜찮아. 어쨌든 이 값이 되려면요 162보다 높은 사람이 이 회기식을 따르는 거야. 162보다 낮은 사람은 여기 쓰면 안 돼. 알겠지? 몸무게가 마이너스 나오니까 여기서 대상이 아까 68%만 설명한다는 것도 32%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이 밖에 벗어나는 범주에 있는 것들이라 그래. 1.32 해놓고 여기에 키가 되겠죠. 이렇다. 키의 회귀 개수가 유의하다. 왜냐면 우리가 키값을 봤을 때 이거는 안 봐도 된다겠어? 키에 대한 키값이 11.75고 이때의 유의 확률이 0.000이므로 알파는 무시해. 그러므로 키가 몸무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키가 몸무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최종 판단이 되었으므로 이때의 회기식은 이렇게 되고 얘는 총 데이터의 68%를 설명하는 식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제시할 때는요 R제곱값 이렇게 논문에는 막 이렇게 20알로 쓰는데 R제곱값이 0.68입니다 까지 쓰셔야 돼요. 전체 100%를 설명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치? 나머지 값들은 그렇습니다. 다음 장 분들은 계속 반복이에요. 조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다음 장 보세요. 단순 회귀 모형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x와 y라고 하고 우리는 이렇게 따른다. 예제 한번 봅시다. 자, 본조사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족도 점수와 외국어 조직 점수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회귀 분석을 해보기로 한다. 함수관계가 존재하는지 회귀 분석을 하기로 한다. 자, 기무가설은 수정된 회귀선이 유의하지 않다. 회귀선이 유의하지 않다는 건 뭐라고? 기울기가 0이라고 그랬어. 자, 베타 제로는 0이다. 수정된 회귀선이 유의하다. 기울기가 0이 아니다. 기무가설, 대입가설. 외국어 조직 점수와 만족도 점수를 갖다가 산점도를 뿌려보니까 이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 가지고 회귀식이 있을까 없을까가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막 여기에 막 이렇게 흙 뿌려져 있어. 그럼 할 필요 없어. 네? 약하게 증가하든지 감소하든지 이런 경향이 좀 보여야 된다. 선형회귀의 대응 판단은 종속 변수가 만족도 점수고요. 독립 변수가 외국어 조직 점수여야 되겠죠. x, y를 바꿔서 넣게 되면 결과가 이상하게 나온다고 해. x와 y를 선택을 잘 하시고
클릭을 하게 되면 오형 요약부터 나오네요. 해석이 그냥. 자, 여기도 마찬가지. R이 있고 R제곱 있고 수정된 R제곱 있고 이런 값이 있는데 결정 계수라고 하는 이 R제곱 값은 0.618로 이 값은 어떻게 구한다? 뒤에 있는 선형회계 분석에서 이 오차의 제곱의 합을 합계 값을 이걸 나눈 것과 같다. 이것을 이걸 나눈 것과 해서 2864를 4631로 나눈 값으로 R제곱 값을 구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 그래서 R제곱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독립변수의 설명력이 좋음을 나타내고, 즉 독립변수 x라는 값이 y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걸 되고, 이게 0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떨어진다. 뭐 그러겠죠. 아까 68% 설명력보다는 8, 90% 설명력을 가지고 가면은 이게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타난 데이터들은 똑같이 반복되니까 여러분 공부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이 말인가 보다 이해했으면 좋겠어. 개수라고 하는 거는 회귀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이때 읽어드려야 될 거는 지금 외국어 조식 점수의 독립변수가 하나이므로 이거에 대한 개수, 즉 베타의 값이 4.754라고 하는 값을 갖자 4.754로 추정이 된다. 이때의 t 값은 9.697로서 유의 확률이 0.000이므로 유의 수준 0.05보다 작아서 얘는 유의하다. 이 회기식은 유의하다. 그런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험 문제 예제는 이런 식이겠죠. 한번 해보세요. 수치는 얼마든지 바꿔도 낼 수 있으니까. 이렇다면 결과를 해석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가설이 고치고 해줘야 되고요. 그죠? 오형 요약과 분산 분석 결과와 개수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적어도 한 줄 이상은 해석이 들어가야지 점수가 들어갑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써놓으면 점수 없어요. 작성하시는 방법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결과를 보고 나서 연구 가설은 뭐였겠고 비무 가설은 뭐였겠고 대립 가설은 뭐였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해보면 어찌어찌 된다. 이 데이터는 총 60명의 사람을 분석한 거고 X는 만족도 점수, Y는 전공 실무 점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회계 분석을 실시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서로는 근데 생각보다 얘는 R제곱 값을 보니까 R제곱 값이 0.168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설명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자, 이거 가지고 썼을 때는 몇 퍼센트밖에? 16.8%의 설명력밖에 없기 때문에 R제곱 값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극한의 일부. 이게 아예 버리는 건 R제곱 값이 작다고 해서 얘는 버리지 않아. 앞에서 한반계수처럼 R제곱 값이 작다고 해서 절대값 1에 가깝지 않다고 해서 버리지 않고 R제곱 값이 작은 대로 의미가 있긴 한데 어쩐다고 이 회기식을 따르는 게 16%만 이 회기식을 따르고 나머지 84%는 이걸 따르지 않는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제곱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6.8%의 설명력을 가지는 이 회기식은 유의 확률이 0.001이므로 유의 확률이 0.001이므로 베타가 0이 아님을 받아들여야 되죠. 비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해야 된다. 그래서 회기식은 만족도 점수는 55.677 더하기 1.176 곱하기 전공 실무 점수로 나타낼 수 있고 이 회기식은 유의 확률이 0.0001이므로 0.05보다는 작아서 이 회기식 자체가 유의성이 있다. 다만
16.8%만 대표한다. 이게 여기까지가 단순 회귀 분석이었어요. 자, 이 장부터는 x의 변수가 2개씩 들어갑니다. 자, 2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베이스부터는 다중 회귀 분석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광고 시간이 x1, 판매 원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는 광고 시간하고 매출액하고 두 가지만 본 거고 하나가 더 늘어서 매출액하고 광고 시간, 판매 원수를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x2가 늘어났어. 자, 그래서 여기서 선형회기식에서는 종속 변수가 매출액에 해당이 되고요. 독립 변수를 2개를 집어넣습니다. 2개를 끌어와서 분석을 하는데 출력 결과를 보니까 다중회귀 분석을 했을 경우 변수가 2개여서 다중회귀 분석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모형 1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하나만 돼서 그런 게 아니라 2개를 동시에 집어넣는 형태를 한 거예요. 자, 2개를 동시에 집어넣었더니 R제곱값이 0.899로 약 89%의 설명력이 있어. 그런 뜻이야. 자, 그 89%가 어떻게 나왔는데? 라고 하면 제곱합의 평균으로 해가지고 나타내보고 이때 F값을 구했더니 31 정도 나와서 유의 확률이 0.000이므로 얘는 베타의 값이 0이 아니라고 하는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돼 있어. 근데 변수가 2개라는 거야. 변수가 2개니까 x1, x2로 각각 이 개수를씩 써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개수를 비교를 하려고 보니까 이 자체에서는 나노바 테스트는 통과를 했는데 자, 밑에 보시면 이래요. 광고 시간하고 판매 원수가 있어요. 거기에 유의 확률을 비교하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단계에서 유의 확률이 하나가 통과를 못하죠. 뭐가? 판매 원수가 0.05보다 커버려. 그러니까 얘는 유의적이지가 않아. 분석을 하면 자, 그래서 이 식은 광고 시간하고 판매 원수가 둘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가지고 분석을 할 거야. 이거는 나중에 둘 다 영향을 준다. 이게 영향이 없다가 비무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영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광고 시간이 줘도 되고 판매 원수가 줘도 돼요. 대립가설 위에서 보면은 얘는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었던 거는 둘 중에서 둘 다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영향을 주면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통과를 한 거야. 그치? 근데 마지막 관문에서 회귀계수를 구했을 때 하나는 통과를 하고 하나는 통과하지 못했어. 감각이십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도 있어서 가져온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했더니 이렇습니다. 각각의 단순회귀 분석, 즉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광고 시간하고 매출액, 이건 앞에서 한 거죠. 광고 시간하고 매출액하고 판매 원수하고 매출하고 관계를 각각 당했어. 앞에 단순회귀 분석한 것처럼. 그랬을 때 얘를 분석해 보니까 얘는 유의 확률이 굉장히 유의성이 높게 나타나. 0.000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얘네들을 둘이 같이 놓고 보니까 하나는 누구 때문에 기죽어서 등살에 못 피게 되는 상황이 되죠. 이런 관계는 주로 어떻게 일어나냐면 보세요. 자, 광고 시간하고 판매 원수, 지금 뭘 한 거냐? 피어슨의 상관 분석을 한 거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라고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광고 시간하고요 판매 원수하고 각각의 독립 변수 x1하고 x2하고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 그치? 얘네 둘의 관계가 0.841이나 되기 때문에 이 값은 R이죠. R, 스몰 r. 상관성이 높아버려. 자, 두 개의 독립 변수 간에 서로 상관성이 높았을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흡수돼서 희생하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분석이 얘네들은 원래부터 따로따로 해야지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둘이 같이 살면은 죽고, 예? 따로따로 했을 때는 빛을 보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관성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자, 우리가 다중액이 들어가기 전에 단순액이라고 하는 건 각각당 분석을 하는 거여서 x 대 y, x 대 y 이렇게 각각당 분석을 하는 거고요. 다중액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독립 변수가 하나의 중립 변수를 바라보는 이런 형태가 다중액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중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선택하는 데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관심 있는 모든 변수를 다 포함해서 다중얘기하지 않고 각각의 단순얘기를 하면 되나요? 이런 경우에 라고 질문하면 아니요. 그러나 독립변수 간의 완전한 독립이라면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 거냐면요. 앞에서 독립변수 간의 완전한 독립이라면 이게 여기 있는 상관계수가 이렇게 나오지 않겠죠. 둘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으면 다중얘기를 바로 돌려도 돼요. 상관계수를 먼저 분석하세요 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다중공산성이라고 한대요. 다중공산성이라는 얘기는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앞에서 높아가지고 회귀계수의 추정이 불안정하게 이루어지는 현상을 다중공산성이라고 한다. 그냥 각각 땅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데 같이 놓고 보니까 한 녀석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덜 중요한 변수를 제거하거나 앞에서는 뭐가 덜 중요했냐면 판매원 수가 덜 중요한 변수였어. 걔를 제거하고 보거나 독립변수들 간의 결합을 좀 따로따로 해서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본의 수를 일단 많이 뽑으면 상관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데이터는 그냥 끌어온 건데 보세요.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했어. 그러면 가운데에 몰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가운데처럼 몰집되어 있어도 이거를 회의식을 구하면은 얘는 이렇게 직선으로 얘는 이렇게 직선으로 나온다.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 두 개를 빼버렸어. 오른쪽으로. 이 두 데이터를 빼게 되니까 아래로 가는 데이터처럼 보이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되는 이 회귀식이 설명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음 분석입니다. 지금부터는 다중회귀예요. 다중회귀에 뭐가 들어가냐면 공산성 진단이 들어갈 거예요. 왜 한다고? 공산성 진단 왜 해? 네? 각각의 독립변수들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독립변수들 지들끼리 상관성이 높아버리면 정확한 회귀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산성 진단을 한다. 옵션 클릭해가지고 공산성 통계량은요 뭘 보냐면 여기를 봅니다. 앞에 거하고 차이점은 공산성 진단을 하게 되면 맨 뒤에 공산성 통계량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공차가 나와요. 공차 밀크티 말고 공차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 VIF라고 되어 있는 거는 공차의 역수를 의미합니다. 1 나누기 공차 값을 얘기하는데 두 개 판단하는 건 둘 중에 하나야. 분산 팽창인수라서 VIF라고 되어져 있는데 VIF가 10 이상 또는 공차의 한계가 0.1 미만이면 심각한 다중공산성이 존재한다. 다중공산성이 존재하니까 여기는 변수를 다시 선택해야 된다. 또는 다중회귀가 이 데이터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VIF가 10보다 작거나 공차 한계가 0.1보다 커버리면 그렇죠? 가로에 넣어져 있는 이 녹색 거는요 안전하게 숫자를 얘기한 거야. 0.1보다 커버리면 얘는 분석이 가능하다.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다중회귀, 광고 시간도 x1이고 판매 원수도 x2라는 독립변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공산성을 통계를 할 거고 이게 값이 여기서 보니까 얼마 나왔냐면요. 공차가 0.293이 나왔어요. 0.293이니까 0.1보다는 크죠? 그 다음에 VIF도 10보다는 작아요. 그럼 이 데이터는 분석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할 수는 있다예요. 앞에서 광고 시간하고 판매 똑같은 데이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막 돌렸더니 하나는 나오고 하나는 안 나온다 했지? 그래도 얘는 위에 공정성 조사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냥 데이터를 믿고 갈 수 있어 라는 얘기야 지금.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여기는 두 개를 동시에 넣는 방법이 이제 입력 방법에 해당이 되고 단계 선택이라는 걸 하면 선택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지들이 알아서 영향성이 높은 거는 넣고 영향성이 없는 건 제거하는 거를 자동으로 실시를 해줘요. 단계 선택이라고 하는 걸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에 거는 데이터가 좀 적으니까 여러 개 있는 데이터 한번 볼게요. 주로 이 데이터는 주로 이제 기호도 조사할 때, 소비자 뭐 기호도 조사할 때나 뭐 갖는 검사할 때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만족도에서 뭐 1점부터 5점까지 있는 경우에 점수 소비한 거예요. 1점부터 착도법이죠. 나 마찬가지 만족도 가격은 만족하십니까? 5점부터 1점까지. 도수, 그다음에 뒷끝, 목 넘김, 족도는 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만족하지만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가 y 값에 해당이 되겠죠. 선별, 연령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자, 전반적인 만족도가 최종 y 값이에요. 네. 정석 변수는 뭐다? 위에 데이터만 보고 전반적인 만족도가 이렇게 됩니다. 전반적인 만족도 정석 변수 나머지 값들 다 독립 변수에 다 집어넣어. 그지? 다 집어넣고 단계 선택이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데이터 읽어볼게요. 자, 개수라고 하는 값에서 지금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모형이 먼저 나왔는데, 자, 모형이 나왔는데 1번부터 4번까지의 모형이 생성이 됐어. 가장 먼저 1번이, 우리가 1번을 세우는 거는 가장 영향력이 높은 거를 1번을 세워.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간 거는 뭐냐면 이들 점수를 지들이 알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만족도 중에서 목 넘김이 제일 영향력이 좋았잖아. 네? 자, 목 넘김이 제일 좋았으니까 얘를 모형을 1로 놓고 나머지는 다 뺀 거야. 제가 단계적으로 넣을 때. 그래서 1번 모형에서는 목 넘김만 들어갔어. 2번 모형에서는 그래 1순위가 목 넘김이고 2순위가 가격이었어. 그러니까 가격까지는 보자라고 하는 게 지금 모형 2예요. 이해되세요? 자, 세 번째의 경우에는 목 넘김, 가격, 그 다음에 3순위가 뒷끝이고요. 4순위까지 맛까지 해서 넣고요. 괜찮아요? 자, 얼마만큼 설명력이 있는지를 계산을 한 거야. 옆에 있는 모형의 요약은 옆에서 있던 1순위부터 4순위까지를 하나 넣고, 두 개 넣고, 세 개 넣고, 네 개 넣고를 한 데이터를 모형 1부터 4까지 나열을 했고, 이때 R제곱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치? 자, R제곱 값은 변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보다 R제곱 값은 증가를 해. 그래서 다중회계 분석에서는 R제곱값을 쓰지 않고 수정된 R제곱값을 봅니다. 수정된 R제곱값도 수정된 R제곱값을 봤을 때 가장 큰 거.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 뒤집어지는 게 없네. 자, 수정된 R제곱값을 봤을 때 가장 큰 값이 제 4번 모형이었으므로 1, 2, 3번의 모양은 기각하고 4번의 모형을 채택합니다. 얘들 다 집어넣겠대.
하나 못 넘기부터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RZ 값은 무조건 증가합니다. 그래서 결정 계수 이 RZ 값이 증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모양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정된 RZ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데이터 볼게요. 자, 본 조사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쩌고 되어 있는데, 자, 만족도 점수와 전공 실무, 외국어 조직, 대인 경영 점수. 자, 만족도 점수가 Y에 해당이 될 거고요. 전공 실무 X1, X2, X3로 들어갑니다. 되시죠? 독립변수가 3개가 되고요. 종속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회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면 각각의 독립변수, 3개의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대립가설은 이 중 하나라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죠.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게 아니라 미치는 변수가 하나라도 존재한다. 3점도 결과는 이렇게 내각선을 보시면 되는데, 자, 만족도 점수하고 대인 경영 점수, 만족도 점수하고 외국어 점수, 만족도 점수하고 전공 실무 점수를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R 값까지 나타낼 수 있지만 3점도에서는 그것까지는 볼 수 없어. 3점도를 보아하니 어느 녀석은 조금 짝수가 놀았네. 그치? 그치? 자, 요 3점도값만 이렇게 봤을 때는 뭐하고 뭐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3점도는 각각의 변수들 가지고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종속변수냐 독립변수는 상관이 없어. 그러지? 그래서 만족도라는 Y값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4개가 독립변수 3개와 종속변수 하나라고 했는데 그 4개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를 비교한 거기 때문에 사실 만족도 점수하고 가장 상관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것들이 얘네들이고 얘는 조금 가리가리하다 정도지. 네, 그런다고 해서 전공 실무 점수하고 전공 실무 점수하고 외국어 점수가 만약에 전공 실무 점수하고 대인 경영 점수가 얘네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잖아? 그럼 아까 공산성처럼 얘네들은 서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분석하면 안 돼. 단점도. 이해돼요? 각각의 독립변수 X1, X2, X3에 해당하는 것들이 지들끼리 상관성이 높으면 공산성의 위험성이 있어. 이해돼요? 네, 그때는 판점도를 미리 그려보는 이유는 얘네들이 이런 거 아닌가? 근데 얘네들은 단순히 둥글둥글둥글해. 그죠? 여기도 둥글둥글하죠? 여기도 그냥 둥글둥글하는 것 같네 라고 하는데 만족도 점수도 별표니까 이거 얘네들은 그냥 둥글둥글해. 상관성이 안 보여 별로. X1, X2, X2하고 X3, X1하고 X3를 봤을 때 그냥 분석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다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그래서 단계 선택을 해가지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공산성 진단을 클릭해서 들어가도 되고 앞에 3점도 보니까 별 상관없겠네 그냥 들어가도 되기도 해요. 자, 앞에 이제 한 점도 그린 거를 상관계수 분석을 해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거지 각각 아니지 여기다 주는 게 아니라 이만큼이죠? 이렇게 줄거야지. 보실 거는 만족도는 어차피 얘는 Y로 갈 거야. 만족도하고 보지 말고 전공 실무와 외국어 점수와 대인 경영 점수 간에 상관성이 있는지를 봐봐. 외국어하고 전공 실무. 그 다음에 대인 경영하고 전공 실무. 외국어하고 대인 경영 실무. 이따고 사람들이 0.6이 넘지 않죠? 상관계수를 봤을 때는 그렇더라.
그래서 해석을 하기를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유리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종속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는 여기서 봤을 때는 종속변수라고 하는 거는 만족도 점수였죠. 자, 만족도 점수에서 상관 높은 변수로는 외국어 조직 점수가 0.786, 대인 경영 점수가 0.712였는데 전공 실무 점수는 0.410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Y에 대해서 봤을 때 아마도 전공 실무 점수는 만족도 점수에 별로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이것만 봤을 때는. 그래서 자동으로 돌려진 거에는 첫 번째로 영향이 가장 높게 나타낸 게 외국어 조직 점수가 0.786이었고 대인 경영 점수 0.71이었으니까 여기에 진입을 했을 때는 외국어 조직 점수가 먼저 들어가겠죠. 모형 1은 모형 1은 외국어 점수가 들어간 거고 모형 2에서는 외국어 점수 플러스 대인 경영 점수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형 1, 2와 1, 2에 대해서 해석을 한 걸 보니까 두 가지 회귀 분석을 해야 되니까 수정된 R제곱을 보셔야 되고요. 자, R제곱 값도 각각 다 나타나는데 수정된 R제곱 값을 보게 되면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결정된 개수의 값은 0. 대인 경우 결정 개수는 모형 2에 해당이 됐을 때 더 높은 값을 선택을 해야 되므로 0.728에 모형 2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체 모형 중에 이 회기식은 약 73%의 설명력을 갖추고 있다. 써야죠. 그 다음에 분산 분석표도 앞에 선형 회귀 분석, 단차 이렇게 되는 거 R제곱값 나오는 거 똑같고요. F값은 평균 제곱을 단차의 제곱으로 나누면 F값이 나옵니다. 자, 모형 1과 모형 2 다 보여주고 있는데 모형 2가 최종 선택됐으므로 모형 2 것만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모형 2에 한 결과를 보면 F값이 76.1330이고 유의 확률이 0.000이므로 이 회기식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해석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야. 자, 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다라고 하는 분산 분석의 결과에서는 기울기값 베타 i가 전부 0은 아니다. 다 0이 아닐 필요는 없어.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기울기가 두 개가 나올 거야. 베타 1의 x1, 그다음 베타 2의 x2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 중 0이 아닌 것이 있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사라져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회귀계수에 해당이 되는 거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서 읽어드려야 될 거 봅시다. 우리는 모형 2를 선택할 거고 외국어 점수와 대인 경영 점수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때 비표준화 계수 베타의 값과 표준화 계수 베타의 값을 각각 다 해석하는데 비표준화 계수 이걸 가지고 우리는 회귀식을 써. 표준화 계수는 요 표준화된 가지고 회귀식을 쓰지 않고 여러분 보고 이 식을 보고 회귀식을 써봐라 라고 하면 요 개수값을 읽어드려서 만족도 점수는 상수 32.413 더하기 4.42 곱하기 외국어 조직 점수 더하기 1. 점이 안 보이는데 1.324 곱하기 대인 경영 점수 이게 회귀식이에요. 그죠? 자, 그럼 표준화 계수는 어디다 써먹는데? 라고 하면 표준화 계수는 자, 외국어 조직 점수하고 대인 경영 점수가 일로 들어간 것이 다를 수 있으므로 표준화를 시킨 거야. 수능 봤을 때 표준화하는 거하고 비슷해서 이 표준화 수는 누가 더 중요하느냐를 보여줘. 동일하게 봤을 때. 자, 그러면 비표준화 점수에서도 뭐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베타 점수가 0.566이 0.398보다 더 크므로 그죠? 표준화의 베타 계수가 외국어 조직 점수가 대인 경영 점수보다
크므로 이 회귀식은 누구의 영향을 더 받는다? 이 회귀식은 외국어 조직 점수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까지 쓰시면 퍼펙트. 됐어? 표준 점수. 자, 이렇게 봤더니 둘 다 유의 확률이 있습니다. 0보다 아니 0.05보다 작으므로 베타 1, 베타 2에 해당이 되는 얘네들의 개수가 유의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치? 앞에서는 0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다라는 걸 해석을 하고 여기서의 유의 확률이라는 거는 얘네들로서 회귀식에서의 이 개수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 근데 만약에 하나가 0.05보다 커버려 여기가 그럼 어떻게 할까? 이 식을 쓰긴 쓰지만 설명력은 얘는 약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덧붙여주죠. 그 다음은 조금 설명이 더 가야 되니까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